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현대 영미 문학의 거장 헨리 제임스의 실수의 비극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따라 어릴 때부터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생활했던 작가는 1862년 하버드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문학의 뜻을 두고 소설과 평론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발표한 것이 그의 첫 단편 소설, 바로 오늘 읽어드릴 실수의 비극입니다. 실수의 비극은 남편이 몇 년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새 남자친구를 사귄 부인이 갑작스레 남편의 도착 편지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실수의 비극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달리던 영국식 사륜마차가 프랑스 항구 도시의 한 우체국 문 앞에서 멈춰섰다. 마차 안에는 한 부인이 베일을 쓴 얼굴을 양산으로 바짝 가린 채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신사가 우체국에서 나와서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신사는 마차에 오르기 전에 잠시 마차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신사에게 양산을 받쳐들도록 하고 나서 베일을 걷어 올렸는데 대단히 아름다웠다. 이 두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퍽 흥미있게 보였다. 행인들 대부분이 그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서로 의미 있는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잠시 동안 그들을 지켜보던 행인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신사도 그녀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그녀 옆자리에 올라앉아 말고삐를 잡고 시내 중심가를 달려서 항구를 지나 바다를 감싸고 있는 길로 재빨리 마차를 몰았다. 여기에서 신사는 속도를 늦추었다. 여자는 다시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뒤로 기대고 있었고 편지는 개봉된 채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태도로 보아서 거의 정신을 잃고 눈을 감은 채 기대에 있는 것을 눈치챈 신사는 만족한 듯이 서둘러 편지를 집어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800모모년 7월 16일 서댐튼에서 내 사랑하는 오르탄스에게, 당신이 이 편지에 찍힌 우체국 소인을 보면 내가 지난번에 썼을 때보다 수천리나 더 집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지난날 일어난 변화를 설명할 시간이 없구려. MP는 나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별을 가져다 주었소. 몇 개월만 더 헤어져 있으면 몇 주일쯤은 함께 지낼 수 있을 듯하오.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우린 오늘 아침에 뉴욕에서 이곳으로 왔소. 그리고 운 좋게도 아흐모리크라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곧장 출항한다는구려. 우편물은 곧장 출발시켰지만 조류 때문에 우린 몇 시간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소. 그래서 이 편지는 내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도착할 것이오. 선장은 우리가 목요일 아침 일찍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더군. 사랑하는 오르탄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 만 3일이요. 내가 뉴욕에서 편지를 쓰지 않은 것은 내가 감히 희망하는 바이지만 당신에게 기다림의 지루함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그럼 만날 때까지 안녕. 당신의 사랑하는 시비로부터. 편지를 다시 그녀의 무릎에 놓았을 때 신사의 표정 역시 그녀처럼 창백해졌다. 잠시 동안 그는 멍하니 뚫어지게 앞만 쳐다봤다. 그리곤 반쯤 억눌린 입에서 저주의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잠시 머뭇거린 후에 말이 천천히 걸어가도록 말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그는 그녀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려놨다. 오르탄스, 웬일이야? 잠이 들었나? 라고 매우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오르탄스는 살며시 눈을 떴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를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고 베일을 걷어 올렸다. 그녀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다. 읽어보세요. 그녀는 개봉된 편지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신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읽는 채 했다. 아, 베르니에가 돌아오는군. 기쁜 일이야. 하고 그는 외쳤다. 기쁜 일이라고요? 이보세요. 우린 이 심각한 위기를 농담으로 흘려서는 안 돼요. 물론 엄숙한 만남일 거야. 2년 동안의 여행은 정말 길거든. 하느님, 그 일을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르탄스는 외쳤다.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공상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녀가 손을 내민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공상에서 깨어난 그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에 벌떡 일어섰다. 진정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심스러운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싶은 듯한 투로 말했다. 그는 베르니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온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 그는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갑자기 온 것처럼 다시 또 갑자기 항해를 떠날 텐데.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라고요? 날 놀리시는군요. 단지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남의 비행을 실컷 떠들어댈걸요? 당신이 상상하는 만큼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알지 못할 거요. 솔직히 말해 그렇잖소. 우리는 이웃 사람의 결점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요. 바다에서 배가 난파될 때 떠오르는 나무 판자에 올라타려고 안간 힘을 쓰는 불쌍한 사람들은 그 옆에서 파도와 싸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주의를 주지 않는 법이요. 그들은 그저 해안선만을 쳐다보면서 자신들의 안전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인생 행로에서 우리 모두는 성난 파도 위에 떠있는 부초에 불과하오. 돈과 사랑과 휴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피안의 세계를 향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오. 우리가 헤치고 나온 파도의 굉음과 우리 눈에 부딪히는 물보라는 우리를 귀먹고 눈멀게 해서 옆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한다오. 우리가 높은 무태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소?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다면요. 우리 자신의 희망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목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가장 더러운 웅덩이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돌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여보세요. 비난의 화살은 당신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날 향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신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죠. 어떤 친절한 손길이 그녀를 저지할 시간도 없이 가엾은 여인은 파도에 몸을 던지고 드디어 물 위로 떠오른 그 여인의 시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겠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 남편이 알았을 때 아내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그에게 알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에 뜰 정도로 가볍다면 오르탄스. 그녀는 익사했다고 할 수 없소. 사람들이 그녀를 건져 올리는 것을 포기할 때는 오직 그녀가 사람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먼 바다에 빠졌을 때뿐이라오. 오르탄스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루이 하고 부르면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린 지금 너무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투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말도 안 돼.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감옥에서 목을 매거든. 그럼 신문은 뭐라고 쓸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떠들어댈까? 당신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없을까? 여자는 입을 다물고 다툼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당신이 자주 그렇게 하듯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것은 항상 다툼을 포기하는 표시야.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오르탄스는 냉담하게 말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원인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슬퍼지는 법이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바다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가엾은 샤를, 도대체 당신은 어떤 보금자리로 돌아오시려는 거죠?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르탄스. 그는 제3자에게 말하듯이 했지만 마치 그녀가 말한 것을 듣지 못한 것처럼 말했다. 난 우리의 비밀을 누설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베르니에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소. 그게 어떨 거라고요? 오르탄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나하고 10분만 함께 있어도 눈치챌 텐데요. 그런 일에 관한 한 그건 당신 자신의 일이야. 그 사람은 냉담하게 말했다. 메이로. 그 여인은 소리를 질렀다. 그와 같은 장담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그 남자는 계속했다. 그게 당신의 역할이라고요? 오르탄스는 흐느끼며 말했다. 메이론 대답이 없었다. 대신 도로를 따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세차게 가했다. 그리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오르탄스는 마차 안에 기대어 앉아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남자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입을 꽉 다문 채 앞을 쳐다보면서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가혹한 채찍질을 하여 말이 맹렬하게 달려가도록 했다. 행인들은 그를 저항하느라 지쳐버린 피해자를 데리고 도망치는 강탈자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들을 알고 있는 행인들 중에서 우연히도 이 사건의 내용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우회하여 마을로 돌아갔다. 오르탄스는 집에 도착해서 2층의 작은 침실로 올라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 방은 그 집의 뒤편에 있었다. 그 순간 조그만 보트를 탈 수 있는 부두가 있는 길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정원을 걷고 있던 하녀는 오르탄스가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로 문발을 내리고 방 안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는 두어 시간 동안 그녀 혼자 있었다. 하녀가 보통 안주인에게 드레스를 입혀주기 위해서 호출되는 5시경에 오르탄스의 방을 녹화하고 시중을 들어주었다. 안주인이 편두통이 있을 때는 안에서 큰 소리로 불렀으며 그때는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있곤 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따뜻한 약차나 한 잔 드릴까요? 하고 조세핀은 물었다. 아니, 그만둬. 저녁 식사를 올릴까요? 싫어. 뭘 좀 드시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와인이나 한 잔 줘. 아니, 브랜디로. 조세핀느는 시키는 대로 했다. 하녀가 브랜디를 가지고 왔을 때 오르탄스는 문간에 서 있었고 열린 문틈으로 그녀의 모자가 소파 위에 던져져 있었으나 외투는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매우 창백해 보였다. 조세핀느는 동정이나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다. 마님, 더 시키실 일 없으신가요? 쟁반을 받쳐들고 힘을 내서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고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조세핀느는 순간 난처하여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마침내 하녀는 심사숙고한 끝에 몸을 구부리고 열쇠 구멍에 눈을 가까이 댔다. 다음은 그녀가 목격한 것이다. 그녀가 열린 창문으로 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문을 등진 채로 서 있었다. 그녀 옆으로 관심 없이 늘어져 있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반쯤 채워진 물잔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탁자에는 개봉된 편지가 놓여 있었다. 조세핀느가 기다림에 지칠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나 하녀가 호기심에 만족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그녀는 술병과 잔을 들어올려 잔을 가득 채웠다. 조세핀느는 보고 싶은 충동이 더욱 간절했다. 오르탄스는 순간 불빛에 잔을 들어올려 쭉 들이켰다. 조세핀느는 무심코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나 그녀가 술을 2잔째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움이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브랜디를 반쯤 마신 뒤에 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이 서둘러 방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는 캐비닛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조그만 쌍안경을 꺼냈다. 창가로 나온 그녀는 쌍안경을 눈에 대고 바다 쪽을 내려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조세핀느는 마님의 이런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마님이 갑자기 쌍안경을 탁자에 내려놓고 안락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이었다. 조세핀느는 더 이상 놀라움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내려갔다. 바랑틴느? 하고 그녀는 요리사를 불렀다. 도대체 우리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저녁도 안 잡수시고 브랜디를 잔째로 마셨어. 조금 전엔
쌍안경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더니 지금은 무릎에 편지를 놓고 공포에 질린 듯이 울고 있어. 요리사는 감자 껍질을 벗기다가 의미 있게 윙크를 하며 올려다봤다. 주인님이 돌아오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6시까지 조세피느와 바랑티느가 예감했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베르니의 부인이 벨을 울렸다. 조세피느는 기쁜 듯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녀는 머리를 빗고 외투를 입고 베일을 쓰고 내려오는 주인 마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마님은 아무런 동요의 흔적은 없으나 얼굴은 매우 창백해 보였다. 나 외출 좀 하겠어. 베르니의 부인이 말했다. 만일 비콩트 씨가 오면 시어머님 댁에 있을 거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려요. 조세피느는 문을 열고 그녀가 나가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정원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시어머님 댁에 간다고? 뻔뻔스럽군. 하고 하녀는 중얼거렸다. 오르탄스가 큰 길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시내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인 옛날 부인인 시어머니가 살았던 고풍스러운 구역으로 통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녀는 주로 어부와 뱃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나타날 때까지 항구 옆으로 나 있는 선창가 길을 따라 걸었다. 여기서 그녀는 베일을 걷어 올렸다. 황혼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걸었으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 평범해서 시선을 끌만한 것은 못 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람이 그녀를 알아보게 된다면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너무나 유심히 쳐다보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태도는 군중 속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친구를 찾거나 또는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적을 발견한 듯한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항구의 양쪽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6척의 보트가 사용하는 부두의 아래쪽 층계 앞에서 멈춰섰다. 때때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다리는 뱃길을 막았다. 그녀가 서 있는 동안 다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붉은 모직으로 된 어부용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계단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 앉아서 담배꽁초를 빨고 있었다. 그 남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 주전자를 들고 가까이 있는 우중충한 다세대 아파트 쪽으로 선창길을 따라 바쁘게 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눈이 멈췄다. 안녕 꼬마야. 거기서 뭘 하니? 이리 와. 하고 그 남자는 소리쳤다. 그 아이는 뒤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귀신이 붙잡아 간다. 이리 와. 그 남자는 화가 나서 다시 소리쳤다. 아저씨 말 안 들으면 가냘픈 네 목을 비틀어 버릴 거야. 아이는 멈춰섰다. 그리고는 어떤 권위에 호소하듯이 집 쪽을 몇 차례 쳐다보면서 친척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엾게 발걸음을 옮겼다. 야 임마 빨리 와. 안 오면 잡으러 갈 거야. 그 남자는 재촉했다. 아이는 6계단을 올라와 주전자를 바싹 끌어안고 그 남자를 주의 깊게 보면서 서 있었다. 이리 와 이 거지 같은 놈아. 바짝 오란 말이야. 아이는 둔감한 침묵을 지키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자칭 아저씨란 사람은 앞쪽으로 상체를 굽히고 팔을 뻗어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휙 잡아당겼다. 그는 다른 한 손을
아이의 더러운 더벅머리에 얹고 아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흔들면서 물었다. 왜 안 오는 거야 이놈아? 어?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어댔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아이의 목을 비트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구조 요청을 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자, 고개를 들고 날 쳐다봐. 그리고 대답해. 주전자에 뭐가 있어? 거짓말하면 안 돼. 우유. 누구 줄 거냐? 할머니. 할머니는 교수형으로 죽었잖아. 그 남자는 손을 떼고 아이가 연약하게 쥐고 있는 주전자를 빼앗아서 불빛에 기울여 보더니 입을 대고 모두 마셔버렸다. 아이는 비록 풀려나긴 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그 남자가 다 마시고 주전자를 내려놓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이는 말했다. 그 우유는 애기 줄 거였어요. 그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님의 꾸지람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말이 끝나자마자 주전자를 낚아채가지고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다.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다시 바다를 향해서 오만상을 해가지고 이빨로 담뱃대를 물고 베르니의 부인이 들을 만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놈의 목을 조여버렸어야 하는 건데. 오르탄스는 이 단막극에서 말없는 관객이었다. 그게 끝나자 그녀는 돌아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20야드쯤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멋쟁이 양반, 입에 선주이신가요? 그녀는 매우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순간 물고 있던 파이프를 손에 들고 희죽 웃었다. 그리고 손에 모자를 들고 일어섰다.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태워드리죠. 저를 저쪽으로 건네주시겠어요? 배는 필요 없죠. 가까이에 다리가 있으니까요. 그 남자의 친구 하나가 다리 쪽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묘지에 가려고 하거든요. 배로 가면 반마일을 걷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베르니의 부인은 말했다. 이 시간엔 묘지 문이 닫히는데요. 아롱, 부인을 그냥 둬. 부인, 이쪽으로 가시죠. 라고 처음 말을 건넸던 남자가 말했다. 오른탄스는 배 끝쪽에 앉았다. 그 남자는 노를 저었다. 곧장 건널까요? 그 남자가 물었다. 오르탄스는 주변을 둘러봤다. 참 산뜻한 저녁이군요. 등대 바깥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묘지 가까운 곳에 내려주세요. 좋죠. 요금은 15전이요. 선우는 대답하고 활발하게 노를 저었다. 후하게 드리죠. 15전이면 됩니다. 라고 그 남자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구경만 잘 시켜줘요. 그러면 100전을 드리죠. 오르탄슨 말했다. 그 선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침묵은 농담으로 여길 수 없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가장 위험 있는 태도이다. 가까운 해안과 근처의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노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외에 얼마 동안 침묵은 계속되었다. 베르니의 부인은 선원의 용모를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다. 선원의 나이는 35세 정도였고 얼굴은 완강하고 사납고 무뚝뚝했다. 이런 표현은 아마도 그의 행동에
단조로움 때문에 과장되었을 것이다. 그가 매우 열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의 눈은 교활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그나마 차라리 나았다. 말하자면 악덕이 무식보다 나은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단지 작은 미소로도 환해진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순간적인 빛은 어두운 방에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한 줄기 빛을 뿌려준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남자의 용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 운명이 단조로운 표정의 변화를 제한하거나 오히려 하나의 단조로운 표정을 지닌 인간으로 제한하는 광범위한 인간 계층이 있다. 아, 나는 어떠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넉마를 걸친 얼굴이다. 그들의 휴식은 부패이고 활동은 악행이다. 그들에게 최악의 상태는 무지이고 최상의 상태는 악명 높은 것이다. 너무 힘들게 노르젓지 말아요. 오르탄슨 말했다. 만약에 시간제로 했다면 빈둥거리게 놔두지 않았을걸요. 심술궂게 희죽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베르니에 부인은 말했다. 그 남잔 머리를 약간 저었다. 마치 그의 노동의 한계를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부당하다고 암시하듯이.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부두에 있는 짐짝과 상자를 나르며 배를 운행했죠. 단 5분도 안 쉬고 일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땀에 젖은 몸을 식히려고 세숫대야에 뛰어들고 싶다고 친구한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돈은 조금밖에 못 버는군요. 아예 없는 것만 못하죠. 먹고 사는데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끼니거리도 없이 사신다고요? 끼니거리는 약과죠. 부인께서는 별것 아니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그것도 사치스러운 짓이랍니다. 전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끼니를 대신할 때도 있죠. 내 스스로 공기조차 버릴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가엾은 일도 있나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말씀드릴까요? 말해봐요. 흑빵 한 덩어리하고 절인 청어가 12시간 동안 제 입에 들어간 전부죠. 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를 묻기 위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내가 입은 이 옷들로 나를 묻어줄 긴 관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내가 입으면 1년도 견뎌낼 수 없는 이 낡고 보잘것없는 옷이 1000년 동안 닳지 않을 관을 구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죠. 뱃사공은 질문에는 무관심한 듯 자신에 대한 연민을 쫓아가는 힘이 이미 위안의 깃발을 통과해버린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왜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지 않나요? 오르탄스는 반복했다. 그 남자는 노를 물에 담갔다. 돈 많이 주는 일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하니까요. 난 또 벌어야 살죠. 일하는 것이 바로 돈이니까요. 토요일 밤에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입은 다음 주에 일할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배에서 창고로 굴러 들어가는 50개의 통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다음날 통을 굴리고 받을 수 있는 돈이 30전이냐 50전이냐죠. 그리고 뭉개진 손과 삔 어깨 때문에 약값으로 20프랑이 들고 내가 일한 몫으론 그만이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고맙게도
그와 같은 운명의 축복에는 저주받지 않았죠. 그러나 나는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과 3명의 조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후원자로 여기죠. 어머니는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죠. 여동생은 너무 게으르고 조카들은 너무 어리고요. 그러나 늙거나 어리다고 해서 굶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장이 아니었다면 난 교수형을 당했을 겁니다. 잠시 말이 멈췄다. 그 남자는 노젓기를 다시 시작했다. 베르니의 부인은 옆에 있는 그 선원의 인상을 관찰하면서 조용히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 부딪히는 저녁 노을은 붉은 빛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서쪽 하늘과 등져 있는 어두워진 그늘에 가린 그녀의 모습과 그들의 방향은 뱃사공과 분별할 수 없었다. 그곳을 떠나지 그러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떠난다고요? 어떻게? 그와 같은 유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제안을 받아들일 때와 같이 아주 탐욕스럽게 쳐다보면서 거래할 때 자신의 이득을 지키라고 배운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의심스러운 열정으로 가장 파괴스러운 제안에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의 제안이었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어디로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새로운 나라죠. 그 남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베르니의 부인의 얼굴은 당황하는 것보다 흥미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 여기에 한 숙녀의 계획이 있군요. 만일 당신이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어떤 비약도 없죠. 미국과 알제리는 당신이 한가하게 햇빛 속을 거닐고 당신이 담뱃대에 담배를 말아놓고 담배 연기가 당신 머리 주위를 맴돌게 할 때 당신의 빈 위장을 꽉꽉 채울 수 있는 매우 환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돼지고기 안주와 포도주 앞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땅이 그렇게 부드럽고 공기가 선명해서 당신이 저쪽 부두에서 미국 해안을 볼 정도가 될 때 그때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요. 아니, 그 전에라도 말이오.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그러나 난 바보가 아니오. 내가 한 컬레의 신발을 확신할 때까지 난 남학신을 차버리려 하지 않죠. 난 맨발로 올 수 있어요. 땅을 기대하는 곳에서 물을 찾지는 않죠. 미국에 관해서라면 이미 다녀왔고요. 아, 다녀오셨다고요? 아시아도 다녀온걸요. 아, 중국과 인도도 갔다 왔죠. 세상을 다 봤습니다. 희망봉은 3번이나 다녀왔죠. 그때도 선원이었나요? 물론이죠. 14년 동안이나. 그럼 어떤 배를 탔나요? 글쎄, 50여 척은 될걸요. 프랑스 배도 탔나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배를 탔죠. 대체로 스페인 배였죠. 아, 난 정말 바보였소. 왜죠? 글쎄, 그건 개 같은 삶이죠. 나는 내가 보아온 그런 비열한 속임수를 조금만이라도 쓰는 개는 모두 물에 빠뜨리고 싶거든요. 당신은 당신 몫을 갖지 못했군요. 난
내가 얻은 것을 희생한 거죠. 난 선량한 스페인 사람이었소. 그리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난 칼을 지니고 다녔죠. 그리고 재빨리 꺼내서 깊숙이 박히도록 던지기도 했죠. 결국 나는 흉터만 남았죠. 당신이 숙녀가 아니었단 말이오. 난 수십 명의 스페인계 사람들 속에서도 당신에게 친구를 찾아줄 수 있어요. 그는 회상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끌어낸 듯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게 생각해요. 베르니에 부인은 말했다. 잠시 후에. 전에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뱃사공은 노 젓는 속도를 줄이고 그 부인의 얼굴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런데 그 부인의 얼굴은 자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얼굴의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 부인의 질문하는 어감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었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그러고 나서 의식적이고 조심성 있게 그러나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실이나 또는 범죄에 대한 부인이라기보다는 범죄를 더욱 추측해 하는 것이었다. 부인, 크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까닭 없이 살인한 게 아니죠. 라고 그는 대답했다. 물론 그렇겠죠. 남미에서는 이유가 있었지만 뭐 이유랄 게 되나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유였죠? 발파라이소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칼을 쓰셨죠? 난 칼을 사용한 게 아니죠. 만일 내가 칼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상대가 내 칼이 와서 찔린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기를 항구에 배가 많이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요. 그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 선박회사에 내가 먼저 취직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죠. 한 소녀가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연남은 개의 오렌지를 나에게 줬거든요. 이상하기도 하군요.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며 베르니에 부인은 말했다. 당신에게 이렇게 아까워하는 것을 빚진 남자가 방금 와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려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스스로 복수를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또는 여자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그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 일을 경계하는 가련한 악마가 길모퉁이에 서 있는 수위처럼 남미의 해안에는 충분히 많이 있죠. 그 뱃사공은 숙녀가 악명 높은 화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매우 놀라고 있었다. 그는 계속했다. 그들은 결코 원한을 잊지 않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의 증오는 잠을 잃은 것과 같죠. 사람은 한동안 잠을 안 잘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남미의 항구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상상하지도 못할 거요. 거기선 항상 살인자를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순경을 보듯이 말이오. 남미와 그들 나라에서는
어떤 남자가 생활을 견뎌낼 수 없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 남자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럼 프랑스에선요? 자신을 죽이겠죠. 이때 그들은 큰 방파제 끝쪽에 도달했다. 등대도 불비치기를 끝내고 내양의 한쪽만 비치고 있었다. 해도 졌다. 등대로 왔군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돌아갈까요? 오르탄스는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요. 돌아가도 좋아요. 천천히. 배가 돌려고 할 때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배전을 손으로 붙잡고 배가 움직일 때 한 손으로 물을 튀기면서 잔물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동료로서 뱃사공을 올려다봤다. 그녀는 서편에 꿈을 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몹시 창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은 세상살이가 힘든 것처럼 보이는군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남자는 노를 저으면서 잠시 쳐다봤다. 그 다음 그는 손을 모자에 얹었다. 부인께서는 친절하시군요. 뭘 하시겠습니까? 베르니의 부인은 그를 돌아다봤다. 난 당신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보답하고 싶군요. 뭐라고요? 부인께서 나에게 시킬 일이 있으시다고요? 오르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어떤 설명을 기다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리둥절함을 느끼게 하는 짜증난 표정이었다. 용기는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빛이 스며드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보였다. 난 아주 용감합니다. 부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어떤 일에도 말이오. 범죄를 저지를 만큼 용감하단 말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만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개인적 안전을 무릅쓰고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호의만은 아니죠. 당신의 도덕심이 내 일로 하여 더욱 무거워진다면 10배로 대가를 치러드리겠어요. 그 남자는 흐릿한 불빛을 통하여 오랫동안 열심히 그녀를 쳐다봤다. 난 부인께서 나에게 뭘 시키렸는지 알겠소. 좋아요. 해보시겠습니까? 그는 계속 쳐다봤다. 그녀는 감출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여인처럼 그의 눈과 마주쳤다. 실례를 들어주시오. 아우모리크라 불리는 기선을 아시나요? 물론이죠. 그것은 서댐튼을 운행하는 배가 아닙니까? 그 배가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거예요. 배를 붙잡아 매는 쇠 격자를 없애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오까지는 어렵습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면 대신 사람은 어떨까요? 뭐라고요? 그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없애고 싶은 사람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뱃사공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르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봅시다.
문제는 정우가 되기 전에 상륙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돌아갈 집은 만일 배가 정박한다면 배에서 보일 거예요. 만일 그가 보트를 탄다면 확실히 해안선에 도착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아, 내 배 말인가요? 제발. 베르니의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팔을 뻗으며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다시 주저앉았다. 그 뱃사공은 서둘러 그의 노를 배에 얹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그럼 갑시다. 악마의 이름으로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이해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도 같군요. 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가 부축하여 지탱해 줌으로써 그녀의 머리는 아직도 수그러져 있었지만 그녀 스스로 일어서도록 했다. 보트에서 그를 처치하는 일을 끝내버릴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늙은 사람인가요? 오르탄스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제 또래쯤 됐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빌어먹을 쉽지 않겠군. 하지만 그분은 수영을 못해요. 오르탄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이는 절름발이거든요. 아, 신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뱃사공은 손을 놓았다. 오르탄스는 힐끗 쳐다봤다. 수신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인으로 충분할 겁니다. 물론이죠. 그 외에도 그는 큰 부두에 붙어있는 연못 뒤에 있는 베르니에 씨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 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곳을 압니다. 내 일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보상 말인가요? 나도 생각해뒀죠. 이 시계가 후에 당신에게 기꺼이 보상하겠다는 서약이에요. 그 케이스 속에는 2,000프랑 가치의 진주가 들어있어요. 값을 정하시죠. 하고 시계는 손도 대지 않고 그 남자는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죠. 좋소. 아다시피 많은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물론. 말해보세요. 부인의 제의를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시오. 제게 살인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오. 값이라고요? 자, 밀렵은 항상 값이 비싸죠. 그 시계 속에 들어있는 진주는 사치스럽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내가 당신의 진주 채취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소. 그렇죠? 당신은 나를 안전한 상속인으로 보장해야만 하오. 아시다시피 상속인이요. 나에게 안전한 갑옷을 제공해야만 하오. 내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숨쉴 작은 틈을 말이오. 나폴레옹의 번뜩이는 생각을 모자 가득히요. 친절한 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한 어떤 농담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단지 값만 알고 싶어요. 닭 2마리 사는 게 아니죠. 값을 말해보세요. 뱃사공은 이때 자리로 돌아가 노를 집어들었다. 그는 길게 천천히 뻗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대었다. 이 위치에서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서 베르니의 부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잠시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것은 전에도 그녀의 목적에 자주 도움이 되었다. 그녀가 아름다웠던 것은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갑자기 빠르고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그 남자는 노젓기를 끝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스스로 제안해 보시죠. 좋아요. 만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리겠어요. 15,000프랑의 값이 나가는 그 보석이 당신에게 난처하다면 그만큼의 돈을 드리죠. 집에 1,000프랑의 금화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것도 드리죠. 미국에 가는 여권도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뉴욕에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당신의 일자리를 구해주도록 편지도 써드리죠. 그리고 당신은 세탁물을 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주시오. 15,000프랑 값어치의 보석이라. 또한 1,000프랑의 금화라. 미국으로의 여행, 그것도 인류로 500프랑 일자리. 그게 대체 뭘 뜻하는 거요? 당신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내가 암살자로 기록되는 걸 부정합니까? 맹세코 그 인상을 지우지 않는 게 더 좋겠군요. 적어도 바닷가에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군요. 25,000프랑이 주시오. 좋아요. 그 이상은 1전도 안 돼요. 당신을 믿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험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죠. 아마도 우린 똑같소.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확실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죠. 아직도 난 당신을 믿소. 자, 부두 가까이 왔소. 부인께서는 공동묘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빨리 내립시다. 베르니의 부인은 성급하게 말했다. 우리는 유행 뒤에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죠. 뱃사공은 그녀와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베르니의 부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메이로 씨가 여기 왔었나? 라고 그녀는 조세핀에게 물었다. 네, 마님. 부인이 외출했다는 걸 알고 쪽지를 남겨놨어요. 오르탄스는 남편의 옛 서재에 있는 책상 위에서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난 당신이 외출한 걸 알고 쓸쓸해졌소. 하지만 나에게 연락하기엔 너무 늦었을 거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난 당신이 걱정하던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했소. 난 아우모리크가 새벽에 배를 고정시키는 꺽쇠를 풀어놓는다고 들었소. 어떻게 생각하오? 나의 수완을 인정해야 할 거요. 아무튼 당신은 결국엔 내 행동에 박수를 보낼 것이오. 당신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차차 알게 될 것이오. 그녀가 편지를 읽었을 때 어쩌나 하고 부인은 큰 소리를 내었다. 정말 죽을 지경이군. 그녀는 몇 차례 방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조세핀네는 주인 마님의 짐을 치우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그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소망으로 요즘에 일어난 일을 물었다. 메이로 씨 혼자였어? 아니요, 마님. 다른 신사분이 같이 오셨어요. 솔주 씨라고 생각돼요. 온통 찌그러진 가방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리사가 그날 밤 늦게 왔을 때 자지 않고 있던 조세피너는 말했다. 당신은 주인 마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어. 마님은 오늘 아침에 10년은 더 늙어 보여.
후에 여인들이 다락방으로 자러 갔을 때 그 여인들은 오르탄스의 문 아래 켜져 있는 등불을 봤다. 마님의 위층에 방이 있던 조세피느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주인 마님이 그녀보다도 더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H 항구 밖에 정박해 있을 때 아우모리코 근처는 상당히 소란했었다. 외투를 입은 한 신사가 지팡이를 짚고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조그만 고깃배를 따라서 왔다. 그리고 승선하기 위해서 떠났다. 베르니에 씨가 여기 있습니까? 그는 첫 번째 만난 관리에게 물었다. 그분은 해변으로 가셨다고 생각되는데요. 몇 분 전에 그분을 묻는 뱃사공이 있었죠. 뱃사공이 그분을 싣고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메로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때 그는 육지를 쳐다보면서 배의 다른 쪽 위로 건너갔다. 성체 위에 기대 서서 그는 텅 빈 배가 배 옆으로 통해 있는 사닥다리에 묶여 있는 것을 봤다. 저것은 도시의 배지. 그렇지. 그는 한쪽 손을 세우고 말했다. 네, 선생님. 주인은 어디에 있소? 잠시 전에 여기에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관리하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메이로 씨는 사닥다리를 내려왔다. 그리고 배의 선미에 앉았다. 말을 걸어온 선원이 그의 가방을 내려놓고 붉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성체 위를 쳐다봤다. 여보시오. 하고 메이로는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당신의 배요. 네, 라며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 신사의 지팡이와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새 부두의 끝에서 나를 시내 베르니에 부인에게 데려다 주시겠소? 물론이죠, 선생님. 사닥다리를 허둥지둥 내려가면서 뱃사공은 말했다. 선생님은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신사분이시군요. 1시간쯤 후에 오르탄스 베르니에는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정원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이른 시각에 나왔을 때 그녀가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아니, 오히려 분명히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날 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본 다음에 조세피느는 소리를 질렀다. 마님은 어제 10년은 더 늙으셨어요. 밤새 10년이 지나갔어요. 베르니의 부인이 정원 가운데쯤 갔을 때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서서 듣고 있었다. 그 다음 그녀는 커다란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테라스 아래로부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팔을 쭉 뻗어 쳐들고 그녀 쪽으로 절룩거리며 오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